네,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참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이제 더 이상 추미애, 윤석열 얘기 듣고 싶지 않다,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들 생각하실 텐데 그래도 뭐 가장 큰 뉴스니까요. 정치권에서 이 얘기 좀 잠시나마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징계위가 두 번째 열리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열리고 있고 뭐 증인 신문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밤 뭐 늦게라도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나올 가능성을 애초에는 좀 낮게 점쳤습니다. 예. 왜냐하면 증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8명이었죠, 증인이. 네, 증인 8명, 비위 혐의는 6가지. 예. 그러니까 이걸 지난번에 뭐 1차 회의 때 9시간 회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절차적인 문제를 논하다가 본론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던 걸 생각해 보면 오늘도 오전에 시작됐지만 이게 다 끝나겠나 싶었는데 지금 6시가 좀 넘은 시간인데 마지막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벌써 마지막 증인이에요? 네네. 한동수 이 감찰국장입니다. 대검에. 지금 이제 어찌 보면 법무부 측에 유리한 증인이죠. 증인은 8명인데 그 위원장이 징계위원장이 직권으로 징계위원회에서 회피해서 빠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이제 직권 채택했는데 오늘 철회했어요. 아, 그래요? 예, 시작 전에 아침에 철회해서 증인은 7명. 7명. 예, 보면 4명은 윤 총장 측에 유리한 증인, 3명은 법무부 측에 유리한 증인인데 법무부 측에 유리한 증인 2명이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또 정진웅 차장검사. 그래요? 그러면서 법무부 측에 유리한 증인은 지금 마지막 증인인 한동수 감찰국장 1명이고요. 4명의 윤 총장에게 유리한 증인, 뭐 류혁 감찰관이라든가 이정화 이 대전지방에 있는 검사라든가 다 지금 이제 윤 총장 측 입장을 이제 거들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빠르게 증인 신문이 오늘 쭉 이루어졌고요. 마지막 증인 신문 중이니까 이게 끝나게 되면 이 징계 대상이 된 윤 총장 측에 윤 총장은 오늘도 불출석했죠. 특별 변호인이 윤 총장의 입장을 전하고 의견을 내고 그러면은 종료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4명의 징계위원이 이제 심의에 들어가서 이 징계에 해당한다 안 한다. 그리고 징계에 해당한다면 어느 수위의 징계다. 의결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한 8시 전이라도 만약에 증인신문이 다 끝나고 윤 총장 측의 마지막 입장 표명에서 다른 변수가 없다면 오늘 징계 심의 의결까지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또 이제 불꽃 공방이 오가면서 한동수 증인을 놓고 이제 회의가 길어진다면 또 밤 한 9시쯤 되면은 오늘 일단 종결 전원을 하고 자, 심의 의결은 뒤로 미루겠다 해서 3차 회의가 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 입장에선 이게 다음 주로 또 넘어가서 별로 좋을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국민 여론이 좀 끝을 보자 여의 되든. 그리고 어차피 끝이 아닌 것이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본안 소송과 가처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행정법원의 판결을 또 봐야 되니까 가능하다면 오늘 끝날 것이고 시간이 도저히 부족하다면 내일이든 모레든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윤 총장 측의 의견 진술만 끝나면 오늘로 끝이고 징계위원들만 모이면 되거든요. 3차 회의가 주중에 잡힐 가능성이 있고 오늘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이제 징계위 2차 회의가 진행 중 마지막 증인 신문 중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 이제 윤 총장 측의 변호인 변론이 있겠고 이후에 심의가 있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의결까지 남아 있는 상태. 오늘 밤에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자, 일단은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징계가 모두 5가지겠다면서요. 가장 무거운 게 이제 해임, 그 밑에 이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정직 이상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해임, 면직, 정직이 나온다면 일단 윤 총장은
글쎄요, 뭐 그 직에서 이제 물러난다고 사실상 물러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약간씩 다른 게 있습니다. 사실은 6개입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까? 징계 혐의가 없다 이렇게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징계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냥 어찌 보면 면죄부를 받거나 혹은 경징계인 견책, 이 견책은 경고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앞으로 주의하시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에 가장 낮은 두 가지에 해당되게 되면 추미애 장관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겠죠. 네네. 이러한 결과를 보자고 이러한 이제 사상초의 일이 벌어졌는가. 근데 감봉 위에서부터는 중징계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감봉도 통상 직장에서는 경징계로 보는데 그래도 이제 이 책임질 일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집행해야 되는 게 감봉부터입니다. 그래요? 감봉부터는 징계위원회가 그냥 감봉 결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제가해야 감봉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뭐 3개월 감봉, 뭐 6개월 감봉, 월급 깎는 건데 이 검찰총장 입장에서 상당히 모욕적인 일이거든요. 그렇겠죠. 이게 중이다, 경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사상 초유의 모욕이죠. 그래서 이게 이 급여의 문제 이상의 명예의 문제가 될 것이다. 근데 감봉이 나오겠는가? 이건 참 애매한 결정이 될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정직이냐 면직이냐 해임이냐인데 징계위가 구성된 초기만 해도 해임, 최소한 면직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정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 게 이 기술적으로 이게 어찌 보면은 묘수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아무리 징계위가 결정을 했다 해도 대통령이 집행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겠다. 징계위 결정을 난 그대로 서명하겠다. 이렇게 애초에 얘기했지만 서명 절차가 들어가면서 결국은 이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하지 못한 대통령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죠.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이 나오게 되면은 임기 지키거든요. 그렇죠. 정직 6개월 이렇게 나오면 지금 7개월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7월까지니까 그러면 한 달 총장을 하고 마지막에 이취임은 하겠지만 참 이제 이 7개월 중에 대부분 6개월을 일 못하는 총장인 거고요. 정말 명실공히 이제 식물총장이 되는 거죠. 정직 3개월 이렇게만 돼도 지금 법무부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수사에 총장이 개입함으로써 뭐 청와대를 타겟으로 한다든가 월성 원전 1호기의 이제 조기 폐쇄 문제라든가 수사되고 있는 여러 가지들 또는 이제 자신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뭐 방어한다든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정직 3개월이면 사실상 총장은 무력화되죠. 그 임기를 지키면서 총장에게 징계는 가하고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정직 가능성이 있는데 뭐 어떤 결정이 나오든 간에 징계위에 대해서는 또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역시 법원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남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결론 뭐 5가지, 6가지 중에 한 가지 결론이 이제 날 텐데 우리 최영일 평론가께서 예상하시기에 이제 정직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실 때 어떻게 날지 좀 지켜보겠고요. 자, 그나저나 국회도 참 정말 바빴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포함해서 결국은 이제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극구 반대한 법안이 모두 통과가 됐습니다. 뭐 우선 권력기관 개혁입법이라고 칭하던데요. 공수처법을 비롯해서 국정원법, 경찰법, 뭐 대북전단 금지법, 5.18 관련법 등등 해서 모두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이거 뭐 여야 반응과 입장이 상당히 지금 대치가 되고 있죠. 아주 긴장된 상태죠, 국회도. 자, 요것은 이제 연말 국회까지 오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건 없는데 그래도 하나는 제가 박수를 쳐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제안으로 어차피 내년에 또 추경할 거라면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아예 넣어버리자. 그래서 여야 합의로 한 6년 만에 이 법정 시한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통상은 이 야당이 법정 시한을 어기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러한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 서로 맞걸 수 있는 뭐 맞바꿀 수 있는 인질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로 예산을 잡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거는 국민의힘이 잘했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처리해주고 심지어는 3조 6천억 원에 해당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해서 555조 8천억 원 정부 예산을
558조로 증액을 해줬습니다. 한 5조 정도. 예,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협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여야 협치는 깨졌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 뭐 잘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한 내에 처리를 했지만 그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3조 뭐 6천억 원 이 정도 금액 자체가 1, 2차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나. 그때보다 훨씬 상황이 심각한데 이런 아쉬움은 사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의미 없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럴 정도로. 1차 보편적으로 지급할 때가 14조 원이 나갔고요. 14조고. 2차 선별로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할 때만 해도 이 7조 4천억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근데 이 절반도 그러니까 1차의 절반이 2차, 2차의 절반이 딱 3차인데 그렇습니다. 요거 효과 볼 수 있겠나? 왜냐하면 지금 3차 대유행이 벌어지면서 또다시 3단계로 가느냐 마느냐인데 이미 소상공인들은 타격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임대료 문제만 해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도 여기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으니까 지켜보기로 하고 3조 6천억 원은 내년 초가 되면 다른 전용 예산들을 또 포함해서 증액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요? 심지어 경제 타격이 한두 달 이상 더 간다면 연초가 되자마자 추경 카드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경제를 살리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 정부의 존재 이유는 민생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권력기관 구조 개편도 중요하고 또 야당의 항변도 일리는 있습니다. 또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제 책임에 대한 너무 발목 잡게 한 거 아니냐, 야당. 또는 이제 여당 너무 독주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그 책임의 문제 다 따져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코로나를 막는 것과 민생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여야의 책임들이 일정 부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권력기관 개편은 경찰청법도 매우 중요하고요. 공수처법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검찰의 법적인 개혁과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법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부분들 다 유기적으로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야당은 단순 논리로 비판하고 있고 여당은 이걸 제대로 어떻게 작동할 건지 정교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다. 국민은 답답하다. 이런 문제를 좀 남기고 중요한 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처벌법. 요거 지금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이 그 어머님이 지금도 시위 중인가요? 그 국회에서? 시위 중입니다. 아직도. 왜냐하면 이 법 통과될 때까지는 이제 해결된 게 아니다. 지금 문제는 연간 2천여 명의 근로자들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는데 연간 2천여 명이 지금 사망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매해 2천여 명, 많아요. 작게는 2,200명 정도, 많게는 2,600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죠, 전쟁.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원청 기업을 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청업체만 계속 이제 책임을 지는데 이 원천적인 책임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법도 남아 있는 만큼 임시국회가 1월 8일까지입니다. 자, 필리버스터는 다 무력화됐습니다만 또 야당의 이야기에도 국민들이 좀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도 저항할 수 있는 만큼은 했고 여당도 이 의석 분포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만큼 보여줬으니까 그럼 연말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는 민생을 마지막으로 좀 다루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대해 보는데 일단 코로나 문제 때문에 지금 정부 사과하라, 백신에 대한 불신이 크다 이런 또 야당의 공세와 일단은 총력전을 펴야 하는 또 이제 정부 여당과 코로나로 좀 국민과 함께하는 단합된 연말이 돼야 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또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참 말씀하신 대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사실 뭐 기업 측에서는 극구 반대를 하고 있지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2천 명 훨씬 넘게 매년 산업 현장에서 사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그렇게 무섭다 하는데 올 한 해 동안 사망자가 500명대, 600명대입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그러니까 500명대인데 그거에 4배, 5배 그 근로자들이 죽고 있으니까 이것도 반드시 좀 통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얘기 조금 전에 잠깐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소상공인들 가장 힘든 게 임대료 내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라고 해서 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좀 발의를 해서 지금 많은 이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좀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좀 어떻습니까? 이 임대료 멈춤법 보면 집합 금지 뭐 제한 기간 동안에 임대료 청구를 금지하겠다. 뭐 그렇죠. 아니면 뭐 절반만 청구하겠다 이런 안을 냈는데 네. 이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것 또 재산권 침해하냐, 임대인, 임차인 침해다. 그러니까 예, 갈라놓기 하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공산주의법이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왔죠. 일단은 예, 발의를 한 상태잖아요. 법안 발의한 상태인데. 발의만 한 거고요. 세 가지가 연동돼 있습니다. 세 가지요? 각각 다른데 첫 번째는 이 정말 그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어요. 왜냐하면은 이 임차인은 너무나 장사가 안 되고 고통받고 있는 장기간을 버티고 있고 더 이상 대출도 안 된다. 돈을 어떻게 좀 이 궁여지책으로 구해다가 임대를 내고 싶어도 낼 돈이 없다. 근데 임대료는 따박따박 나간다. 그러니까요. 이게 합리적인가? 왜 이렇게 임대료 내는 날짜는 빨리 다가오는지 피가 마르는 상태예요 지금. 지금 일주일 상간에 한 15만 명 정도가 동의를 했어요. 한 달에 20만 명 넘으면 이제 청와대나 주무부처가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볼 문제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임대료 문제 때문에 뼈아픈 고통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입장을 정리하면 이 착한 임대인 운동, 이 캐나다도 하고 있거든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위해서 임대료를 깎아주면 이 중에 50%를 뭐 세제 혜택을 통해서든 현금 지원을 통해서든 정부가 또 메꿔주는 방식을 캐나다가 쓰고 있습니다. 임대료 90%를 정부가 내주는 조치도 지금 취하고 있어요. 경제 살리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제 이동주 의원은 또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 지금 이 어떤 재난재해 때문에 정부의 이 금지령으로 영업 금지, 그러니까 이게 집합 금지가 내려진 업종들은 이 기간 동안은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하자. 전액 임대료 못 받도록 하자. 전액. 그리고 이제 이 집합 제한을 받은 영업에 제한을 받은 업체들은 50%로 임대료를 낮춰주도록 하자. 그 기간 동안에만. 이건 그냥 얼추 들으면은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증발되는 그 수익을 누가 보전할 거냐 하는 문제는 남아요. 사유재산의 문제가. 이건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야당의 공격은 자, 대통령이 하명하니까 민주당 의원이 바로 이거 발의한 거 아니냐. 청와대는 연관성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지는 이 법을 발의하라는 게 아니었다. 다만 임대료 문제도 어떻게든 제도적인 접근으로 해결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동주 의원의 안도 여러 이제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야당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공산주의법이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꼭 공산주의가 아니고 선진국가 아까 캐나다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방법은 찾아야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또 임대인도 돈이 남아도는 사람은 아닐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또 생계형 임대인들도 많이 있을 있는 것이고, 또 세금도 많이 또 올라간 마당에 임대료 수익도 그러면 취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뭘 먹고 사나. 그래서 이 문제들을 다 우리가 서치를 해서 최적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중지를 모으자는 것이 중요한 거지. 누구 걸 뺏어서 누구에게 주고 이런 방식으로 자꾸 편을 가르는 것은 연말에 옳지 않은 것 같고요. 해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한계 상황에 지금 다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 연초에 나왔던 얘기가 또 나오는데 저는 정말 공감이 되는 게 자, 이게 병에 감염돼서 죽기 전에 굶어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절박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생하기 위한 방법을 정부를 중심으로 찾아내야 하는데 방법은 반걸음씩 양보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뭐 정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뭐 정치인들 모두도 그렇고 그 존재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 편안하고 안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이럴 때 다른 문제보다도 정말 우리 국민들 살 길 이거 정말 시급하게 이거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징적으로 보면 특전사령부의 특수전사령부 특전사라고 부르죠. 370여 명 우수 모범 간부들이 코로나19 역학조사관이 없다 보니까 정의에 이 군인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 자발적으로. 바이러스를 추적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마다 두세 명씩 배치가 됐는데요. 자, 국민의 군대가 전쟁을 수행하고 안보를 지키는 것도 군인의 역할이지만 정말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말 바이러스 현장으로 뛰어들었거든요. 예, 예.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국가의 존재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뭐 군인은 총 만드는 게 군인이 아니라 이게 방역과도 싸우는 상황이 지금 된 거죠. 준전시 상황인데 예. 우리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이 기업 그리고 우리 이제 모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공동체의 생존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여기서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여당, 야당 예. 편가르기는 좀 끊고 그렇습니다. 우선 다 이 터널을 벗어나고 나서 예. 또 다른 이제 합리적인 이 조정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일단은 힘을 좀 모으자. 이 예. 메시지가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우리 경제 주체, 정부, 기업, 국민 중에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텐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국가 채무, 국가 빚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살려야죠. 예, 목숨이 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일단 살리고 나야죠. 예. 오늘 뭐 윤 총장 징계위도 얘기했고 임시국회기도 했습니다만 또 의외로 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 과거 정권의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내놨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거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예. 울먹이는 모습이 있었는데 예. 저는 일단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게 조금 걱정되는 건 또 이 정당 조직 차원에서 아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개인적인 차원의 사과였지 이거 조직적인 집단적인 차원의 사과 아닙니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중도 외연 확장하기 위해서 내부 강성 보수층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제 이렇게 울먹이기도 했는데 예.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이명박 정권 시절의 잘못은 친이계가 사과해야 되고요. 그렇죠. 지금도 현재 존재하고 있고 예. 또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의 사과할 일이 있는 것들은 친박계가 사과해야 되는데 예. 지금 어찌 보면은 위임받은 당대표 역할이 대리 사과라는 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사과에 동의합니다 하고 넘어간다면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이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왔던 탄핵의 양을 한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내년 재보선 때문에 조용히 관망하고 있지만 예. 그 사과는 우리 당론 사과가 아니었다라고 나중에 번복하게 되면 이건 정말 큰일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일단은 과거를 좀 버리고 미래로 한 발씩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이건 또 야당에서 조금은 중지를 모아줘야 하는 사항 아니겠는가.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화합을 위해서 예. 먼저 한 발 가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필리버스터는 저는 야당이 초선 의원 50여 명이 우리 모두 다 참여하겠습니다 해서 여당이 좀 놀랐거든요. 예. 위축됐거든요. 예. 법안 원하는 건 다 여당대로 통과가 됐지만 윤희숙 의원의 12시간 46분의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했는데 그 문정부에 대한 쓴소리 때문에 아유 이거 못 듣겠다 하고 이제 종료를 또 해버린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여당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의석이 작다고 야당이 늘 지는 것은 아니다. 지지만 이길 때도 있는 거다 정치적으로. 예. 이런 부분들에는 좀 서로 또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국민들의 심기를 헤아리는 정치를 그렇네요. 연말 연초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오늘 김종인 위원장 그 사과를 보면서 최근에 왜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오르고 있고 대여 총공세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사과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잘 활용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아쉬움도 좀 듭니다. 예. 하태경 의원이 이제 민경욱 전 의원 출당하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 부정선거 편에서 미국에서 시위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 돌아왔대요. 네, 벌써 몇 달 된 것 같은데. 4.15 이 총선도 부정선거라고 또 주장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여기 대해서 이제 하태경 같은 당 국민의당 의원이 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저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을 혹시 보게 되면 자 한국의 전 국회의원인데 국민의힘 소속이다. 그 우리 당을 바이든 대통령이 뭐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빨리 출당시켜라 부끄럽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힘이 또 어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지도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 벌써 이제 넉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후보가 민주당에서는 뭐 박영선, 박주민, 우상호 이 정도고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이해훈,
조은희,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세훈 후보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 또 무소속의 금태섭 후보까지. 김선동 전 이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출마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은 내부 경선을 돌파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박영선 장관이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자, 민심은 인지도 덕을 볼 거고 또 이제 여성 후보라 25% 가산점이 있는데 지금 워낙 중진이라 현역 이제 의 경우에는 10%로 줄어요. 아, 그래서 가산점까지 받으면 박영선 장관이 아주 유력해 보여요. 출마 선언만 한다면. 뭐 경선 통과는 거의 유력해 보이고. 그런데 이제 당심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이 재보선이기 때문에 지방선거까지 1년밖에 임기가 안 남아요. 그래서 이제 실익이 있겠는가 하는 유력자들은 또 실익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하고 또 볼 수가 있고. 있겠군요. 그 다음을 갖게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야당의 판이죠. 이번에는 물론 야당이 이제 뭐 이길지 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지지율 추이도 그렇고 야당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내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집권 마지막입니다. 이 집권 5년 차로 접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뭐 레임덕이 나타나건 아니건 상당히 지금 야당에게 유리한 판세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야당은 또 어떤 후보를 이제 정할 건가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김근식 교수에게 지금 당협위원장인데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했다. 아, 그쪽으로 또 김근식 전 의원에게 또 힘을 실어주고 있군요. 그런데 많은 관측들은 아니다. 복수의 후보에게 권고했을 것이다. 아, 그래요? 김근식 교수만 딱 내정한 게 아닐 것이다. 그런데 또 이제 이런 분들은 이러한 기회에 자가 발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후보가 본선 진출이 되든 안 되든 경선에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우선은 경선 구도를 민주당과 이 국민의힘을 들여다보는 게 알겠습니다. 서울, 부산 모두 다 이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고요. 내년 2월 이후에 본선 대결을 한번 우리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영일 평론가와 시간도 대폭 많이 늘렸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모자르네요. 아니, 시간을 늘리니까 이슈가 또 많아지더라고요. 쏟아져 나옵니다. 연말에.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